국내 증시 사상 최장기간 중단되었던 공매도가 3월 31일 전격 재개됩니다. 무려 1년 4개월 만인데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기대와 우려가 가득한데요. 근데요, 공매도가 뭐죠? 공동구매는 아는데 제가 공구는 여러 번 잠시 후 이주앤머니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공매도 타임, 커밍 순. 날뛰는 생활물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생활물가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내리막을 타던 배추, 양배추, 부추 등 채소값이 줄줄이 올랐고 한국인은 밥심인데 쌀값도 5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커피값도 오른다고 하고 맥주값도 인상된다고 하고 이 와중에 달걀 대란을 겪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1억 개 분량의 달걀 수출을 요청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달걀 값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날뛰는 생활 물가는 언제쯤 진정될지 홀쭉해진 지갑에 한숨만 나옵니다. 에휴. 문화상품권 사용 중단.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라는 업체가 정부의 제대로 된 허가 없이 문화상품권을 발행하고 영업해온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난 건데요. 문화상품권은 선불이잖아요. 만약 사업자가 잘못되면 그럼 내가 낸 돈은 자칫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상품권 판매를 중단했고요. 네이버페이, NHN 페이코도 제휴 종료를 알렸습니다. 컬처랜드 문화상품권과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가진 상품권의 발행처가 어디인지 바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 건 어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공매도 재개로 금융시장도 혼란한데 부동산 시장도 어수선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이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불 끄기에 나섰는데 기존 강남 3구에 더해서 용산구까지 확대 재지정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해제한 거예요? 오락가락 정책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잡힐까요? 잠시 후 천재 브라더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뉴스처럼 발빠르고 교양처럼 풍부하고 리얼리티처럼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에서만큼은 앵커 권혁수입니다. 경제 여러분 하나도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경제 프로 MC 저 혁수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엉뚱하고도 솔직한 질문 거침없이 던지는 아나운서 김하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르가 머니의 든든한 동행자 두 분이죠. 오늘도 천재 브라더스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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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천재 박시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천재신가요, 소장님? 뭘로 할까요, 이제? 꿀팁 천재? 예, 오늘은 꿀팁 천재로 가겠습니다. 꿀팁 네. 천재. 네, 장르가머니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나 됐는데 네, 어떻게 혁수님, 혁수의 꿈을 안고 출발했잖아요. 네. 돈 좀 버셨나요? 돈 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생활비가 나갔고요.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요즘 이런 경제 뉴스에 좀 귀가 트인 것 같아요. 뭐 공매도, 상속세, 뭐 관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냥 아들, 딸 정도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네. 자, 아버님 빨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해요, 우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저는 돈 되는 소식 먼저 듣고 싶은데요. 자, 돈 되는 게 머니, 김현우 소장님. 네. 이번 주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 많으실 소식입니다. 국장 하시는 분들은 특히 네. 공매도가 1년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제가 앞서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공매도가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예,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 당당한 자세. 모르는 건 모른다. 뭐 주식이 공구 같은 건가요? 제가 공구는 몇 번 해봤는데 아, 공매도 아니면 공짜 뭐 이런 건가요? 설명 천재가 나서야 될 타이밍이죠. 네. 예. 공매도, 매도. 네. 매도는 물건 파는 거죠. 네.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앞에 있는 공이 뭘까가 중요한데요. 네. 이 공은 한자로 빌공자입니다. 네.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뭐가 없을까요? 소유권. 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네. 내 물건을 내가 그냥 팔면은 그냥 매도입니다. 네. 자기 거니까 팔았겠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없는 물건은 어떻게 없는 물건 어떻게 팔까요? 팔죠? 예. 빌려서 파는 거예요. 오. 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빌려서 파는 걸까? 물건 값이, 주식 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을 때 빌려서 팔아서 또 쌀 때 갚아서 차익을 남기는 매매 기법, 이걸 공매도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주식이 지금 10만 원입니다. 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저거 10,00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혁수야 너 그 물건 갖고 있지? 나 갖고 있어. 나 가지고 있어. 나 잠깐 빌려줘. 그래. 10만 원을 빌려와서 시장에다가 팝니다. 네. 그리고 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이 들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물건이 10,000원으로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실제로 조금 기다렸더니 10,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럼 저는 시장에다가 10,000원을 내고 이 물건을 다시 사옵니다. 네. 그리고 혁수한테 물건을 그대로 갚아줍니다. 네. 10,000원을 지출했죠? 네. 제 손에는 얼마가 떨어져 있습니까? 9만 원이 9만 원. 떨어져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팔고 그 물건이 싸졌을 때 다시 사서 물건을 갚아주고 네. 물건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제 손에 남은 것은 9만 원이 남게 되죠. 그러네요.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뭔가 이게 도박 같기도 하고 예. 찝찝한데요. 여러 가지 이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와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설명을 해줄 때 빌려다가 이걸 팔았잖아요. 네.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라고 해가지고 네.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경우들이 적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어떻게 그렇게? 그건 뭐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최소한 빌려서라도 팔아야지. 빌리지도 않고 그냥 마구 팔기 시작하면은 시장의 하락을 훨씬 더 빨리빨리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진짜 주가가 떨어져야 이 수익을 보는 구조다 보니까 네.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주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는 완벽한 번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게 걸리면 도둑질도 걸리면 그때 잡혀가는데 도둑질 당했는지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걸린 것들만 이렇게 많습니다라는 거지 안 걸리고 넘어간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아.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멈춰놓고 1년 4개월씩이나 그 정비 기간에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 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 주로 공매도는 힘 있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매매 기법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시장 때문에 개인들은 너무 불리해.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에 이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이거를 좀 평평하게 수정해줘라는 요구들이 많았어요. 공매도도 사실은 매도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활발해지면은 판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매도 우위 시장이 되면은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판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고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라든지 2019 우리 코로나 때 이렇게 해서 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것 같다라는 위기가 있을 때는 제도적으로 잠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매도가 비이성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근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왜 다시 살아난 겁니까? 일단 공매도의 안 좋은 점 왜 멈췄었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가 아주 나쁜 녀석만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는 거기에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역할도 하지만 네. 시장이 과열돼가지고 막 오르고 있을 때는 어찌 보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열이 되면 좋은 종목이 있고 나쁜 종목이 있을 텐데 다 같이 오르는 게 과열이죠. 네. 근데 어떤 종목을 봤더니 이 주식은 오를 게 아닌데 앞만 봐도 아. 이거는 괜히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걸 분석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형성이 되면 야, 이 주식은 거품 다 빠지고 언젠간 떨어지겠구나 해서 공매도가 막 늘어나겠죠. 네.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면 이 공매도가 왜 늘어나지?
사람들은 이걸 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시장에 거품이 껴있나? 그럼 이거 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순기능들도 있어요. 아, 여기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위험 안내판을 거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공매도가 이렇게 나쁜 거면 다 금지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이렇게 강력하게 금지를 해놓은 나라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아, 전 세계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흐름이군요. 예, 대부분. 어쩌면 자유로운 흐름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없다는 거는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예요? 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오른다는 사람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야, 이제부터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팔면 되지만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떨어질 거야. 분명히 거품이 많이 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시장에 참여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MSCI 지수 중에서 신흥국 지수에 들어있어요. MSCI가 뭐냐면 그냥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만든 지수예요. 아.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 한 18가지 지표 정도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늘 17개 정도에서는 합격 이렇게 맞았는데 한 개가 부족했군요. 딱 하나. 그게 뭐냐? 야, 너희 시장에는 공매도가 없잖아. 와, 이게 되게 그러고- 결정적인 예, 약점이네요. 그러고 어떻게 너희들이 선진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MSCI 선진 지수에서 사실은 탈락했고요. 올려줄지 말지를 심사하는 관찰국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공매도 다시 들어와. 우리 시스템 완비했어. 이제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도 열려 있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선진국 지수에 넣어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긴 거죠. 아, 그 이야.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군요. 네. 그래서 저 뭐 사야 됩니까? 공매도 해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뭘 사야 되는지, 뭘 매수해야 되고, 공매도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 종목이 하락할 거라는 베팅이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실제 이 주식을 얼마나 빌리고 있느냐, 이걸 대차잔고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공매도 재개된다 그러니까 대차잔고가 늘어난다? 즉 누군가 빌리고 있는 주식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려갈 거야. 라고 한 번쯤은 경계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 대차장고는 어디서 확인해요? 네? 거기 MTS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그 주식 거래하시는 곳에 아. 저는 요 앞으로 공매도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뭐 사야 될 것이냐라는 네. 질문에 또 둘로 쪼개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나누기 들어갑니다. 네, 쪼개기 네, 들어가겠습니다. 쪼개기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 최근에 공매도가 없는 기간 동안에 거품이 많이 낀 종목들은 솔직히 공매도가 재개되면 매도 세력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목이 뭡니까?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요. 예. 호재가 많았던 종목 찍어드리겠습니다. 어머. 방산, 조선 등등등 해서 예. 호황을 누렸던 섹터. 아, 약간 단기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네. 오. 반면에 공매도를 한다는 건 뭐죠? 빌려서 일단 팔았죠. 네. 팔고 나서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매도한 자금이 들어있죠. 네. 공매도 하는 분들이 이 자금을 그냥 놀리는 걸까요? 아니죠. 이 자금을 가지고 결국 다른 주식을 또 삽니다. 네. 아. 그럼 어떤 주식을 살까요? 하락도 있는. 그렇죠. 저평가돼 오히려 있는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놓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탄탄한 주식에서는 새롭게 생긴 매도 자금이 오히려 수급에 도움을 줍니다. 아. 그래서 기존에 내가 관심 있던 종목이 최근에 과도하게 거품 낀 종목이었느냐 아니면 원래부터 탄탄했는데 사실 주목을 좀 덜 받았던 종목이느냐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한쪽에 약간의 단기 충격, 한쪽에 약간 단기적 호재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평론가님께서 오늘 끝나고 거품 종목과 예, 저평가 종목 따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종목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개, 4개씩. 예. 네, 여러분들께서도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혹은 무엇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꿀팁이 더 있을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유튜브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다음에 보강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경제 흐름이 뭐니? 흐름이 뭐니? 박시동 평론가님. 네. 자, 시동 걸고 계실 네, 텐데요. 시동분들 걸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흐름 짚어주실 건가요? 네. 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재지정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 얘기가 나온 게 사실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첫 타 때 아마 전해드린 것 같고 맞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다고 해제했다. 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한 달 만에 확대해서 재지정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 한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실은 이제 집값에 대한 어떤 안정화 장치로 쭉 시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2월 13일에 서울시에서 그동안 유지돼 왔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합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해제하고 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꿈틀꿈틀하면서 네. 집값의 상승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 특정 지역. 그렇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 단위로 거의 뭐 0.7%씩 오르고요. 서초구, 강남구 역시 0.9% 정도씩 오르는 등 네. 뭐 호가는 뭐 4억대, 5억대 이상 계속 오르면서 사실은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와 서울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5주 만에 안 돼. 집값을 다시 잡아야 돼라는 의미로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당초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을 확대해서 재지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5주 만에 일어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이런 걸 모르고 해제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애초에 왜 해제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의 판단이 조금 나이브했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집값이 대세적으로 하락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해제하더라도 네.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하더라도 집값 상승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좀 느슨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현재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사실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진입을 못했던 실수 대기 수요가 사실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됨으로써 한 번에 급격하게 사실은 이제 몰리면서 지방에서도 사실은 서울에 대한 진입에 대해서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번에 강남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투기 수요들이 몰리는 현상이 급격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지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거래를 해제하기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원복한 게 아니라 왜 확대 재지정됐느냐인데요. 네. 상황이 다릅니다. 원복만 해서는 시장이 기존과 똑같이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번에는 용산구까지 지정을 했고요. 네. 아예 강남 3구에 그동안은 동별로 지정됐던 것들을 전체 구 전부 다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오히려 규제가 더 한층 강화된 모양새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근 한 달 사이에 아주 왔다리 갔다리 난리가 났네요. 목줄을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시까지 얹어가지고 지금 목줄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와. 그럼 그 지역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거래하더라도 구청에 다시 가서 허가 도장을 맡아야 거래가 성립이 돼요. 네네. 그럼 구청은 언제 우리에게 허가합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줄까요? 요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갭 투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전세 안고 산다 이런 네. 거 안 되고요. 네. 무조건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요. 세대원 전부 다가 사실은 무주택자인 분들에게만 사실은 이제 매입에 대한 허가가 됩니다. 그동안 사실은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강남에 진입하고자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회가 이제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다시 집값이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실거주자 기준이면은 내려간 타이밍에 집을 사면 되는 건가요? 복잡하죠. 일단 또다시 수요는 약간 잠잠해질 거예요. 잠잠해질 텐데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가기는 그건 무리가 있다.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대책이고 방안일 뿐이지 시장을 앞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열된 특정 구역의 몇몇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줄을 수는 있다. 그렇죠. 관심은 높은데 손을 못 대는 거죠. 아 손을 못 네, 댄다. 손대지 마시오. 아. 보기만 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박물관 가면. 손대지 마시오. 네, 그런 눈으로만 보세요. 네, 그런 네. 거 있네. 사실은 우리가 이 5주 동안에 뭘 확인했냐면 네. 여기는 풀리면 전국적으로 몰리는 지역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즉, 이 지역에 대한 여전한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는 걸 시장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아 그렇죠. 예. 서울시와 정부에서 일종의 워런티를 해줬다. 오. 서울 집값 너무 비싸. 강남 3구 너무 비싸. 용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실제 그렇죠. 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저렇게 오래된 주택을 70억, 80억을 주고 사.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토거제 해제를 하면서 가능성을 그냥 보증을 해줬습니다.
어런티. 여긴 품질 보증하는 지역입니다. 혹시 의심하셨어요? 여기 안 오를 거라고? 그럼 저희가 한번 뚝 잠깐 해제해 볼게요. 어떻게들 보세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근데 결국은 이게 시장에 확신을 심어준 거 아니냐. 네. 네. 사실 뭐 굳이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네. 이제 지금 전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집을 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은 저의 예산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예. 이참에 사실은 실수요자분들께서는 강하게 규제를 받지 않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곳이 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단기간에는 조금 몰리면서 이 지역에 약간 풍선 효과가 생기고 지가 상승에 약간 잔불이 좀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오히려 옆으로 번지는 거군요. 네, 그걸 풍선 효과라고 하는 그렇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또 부풀어 오르는 게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요. 그 커질 만한 구역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돈까지 번지수까지 자세히 도로명 주소 괜찮고요. 마포나 성동구가 예를 들어 그런 풍선 효과가 번질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럼 또 바로 옆에 있긴 예. 옆에 있네요. 그다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과천이 그나마 규제가 과천. 조금 느슨하거든요. 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러다가 예, 예. 혁수님 집 언제 살 거예요? 예, 일단 조사를 해야죠. 예, 시장 조사 기간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도 저는 집을 사지는 않겠습니다. 주택은요, 주식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요때 사서 요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네네. 네네. 최소한 그리고 한 번 사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2년 이상은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예. 한 번 사게 되면 2년 동안은 그냥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올랐으면 참 좋겠지만 요때 사서 요때 팔아서 차익을 남겨야지라는 식으로 이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영원히 저는 집을 못 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너무 아파요, 마음이. 마지막 말씀하신 거 너무 아파요. 취소해 주세요. 네, 취소. 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마지막에 좀 아팠습니다. 아, 네. 네. 경제 흐름을 한눈에 또 돈 되는 정보 한눈에 살펴본 이주앤머니였고요.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몸은 아프지, 일은 바쁘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온타리오는 미래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북미 최대 IT 클러스터 중 하나, 연간 6만 5천 명의 스템 전공 졸업자,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주요 광물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당신의 혁신 파트너. 여성 2명 중 1명은 HPV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발병 시 4개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암 예방, 더 이상 미룰 순 없으니까. 가다실 9. 야, 이거 치킨 뭐야? 누가 만들었어? 야, 미국 사람? 내가 만들었지. 미국 남부 스타일의 깊고 진한 풍미. 에드워드 리 빅 사이즈 순살. 맘스 터치.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 주간의 기업 이슈를 전하는 돈선 브리핑 먼저 시작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서는 행사인데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SK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을 포함해 애플, 퀄컴, 화이자, 벤츠의 CEO 등 쟁쟁한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팽팽한 가운데 세계적인 CEO들이 중국으로 향한 이유, 여전히 중국이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일 텐데요. 과연 어떤 기업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까요? 그동안 빗썸에서 코인 거래하시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제는 농협이 아닌 KB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빗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IBK 기업은행에서 K뱅크로 거래은행을 바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업비트는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며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섰었는데요. 이번엔 빗썸의 환승입니다. 과연 업비트와의 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제니 한마디에 터졌다. 제니 덕분에 5초 동안이나 단독샷을 받으며 우쭐해진 과자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킥인데요.
블랙핑크의 제니가 미국 토크쇼에 출연해 가장 좋아하는 과자로 농심의 바나나 킥을 추천한 겁니다. 그러자 농심 주가가 나흘 연속 쭉쭉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2,640억 원이나 올랐다고 해요. 음악, 패션, 푸드에 이어 이번엔 스낵까지. 다음 제니 효과는 도대체 뭐가 될까요? 미리 알면 투자 좀 할 텐데 말이에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에 통 크게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올해부터 4년 동안 미국에 210억 달러, 우리 돈 약 31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것도 백악관에서요. 어떻게 이런 투샷이 가능했을까요? 돈선 체크에서 짚어봅니다. 자,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바로 돈선 체크! 외모 체크! 돈선 체크! 자, 먼저 첫 번째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 브리핑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번 주에 아주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를 한다. 아, 그것도 그룹의 회장이 직접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저는 합성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더 놀라운데요. 잠깐 영상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In particular, Hyundai will be building a brand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which will produce more than 2.7 million metric tons of steel a year, creating more than 1,400 jobs.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Hyundai is a great company, and we have other great companies coming in, and we have some that are going to be staying here and very much expanding. 아,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었습니다. 현대 그레이트 컴퍼니. 이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신나 보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신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관세를 올리면 이 관세가 무서워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공장 짓고 생산 유발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할 거야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그 모습을 현대가 보여줬기 때문이죠. 아, 이게 선례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현대는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고요. 완성차 전 과정을 미국에서 자립화하겠다. 부품 소재 같은 것들도 수입하지 않고 미국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공급망 자체를 완성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네, 버리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던 구조 그대로를 실제로 증명해냈다. 현대를 통해서라고 하니까 그레이트 컴퍼니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예. 구상이 완벽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러고 또 하루 지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를 사람이라서 저는 불안합니다. 그레이트 해놓고는 그래. 뒤에 가지고 다른 소리 하기 지금 몇 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투샷이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 이게 뭐 두 정상이 만난 것도 아니고 뭔가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사실은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도 또 어떤 그 유력 정치인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 못했는데 네. 기업 총수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어떤 잘 꾸며진 나이스한 세레모니까지 해냈다는 장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분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대차가 뭐 미국 정부의 로비라도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로비라는 단어를 권혁수 앵커님께서 집어주신 거, 저는 이게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맞는 거군요. 맞는 겁니다. 로비를 했군요. 예. 우리나라에선 로비 이러면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고 불법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이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로비가 합법이 그렇습니다. 로비스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4대 기업은 역대 가장 많은 로비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 로비스트를 40명을 고용했고요. 로비 자금도 매 분기마다 확대하면서 지금 역대 최대치를 쓰고 있습니다. 즉 현대 로비력이 강화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강화된 로비력이 이번 이벤트로 보여줬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비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 정치권을 주면 정경유착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저희는 나는데 되게 부정적인 어감인데 사실상 이렇게 양성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이제 음성적인 부작용들이 안 일어나는 그런 장점들도 있다고. 신기해요, 진짜. 근데
투자를 해도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31조면 진짜 많은 금액인데. 그렇죠. 자, 다음 주 방송에서 미국 현지에 있는 정강현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31조 원을 왜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이번엔 다음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이 나라에 가면 여긴 필수로 들려야 된다 이런 코스가 있으신가요? 해외여행 가면? 대만 가면 야시장 가죠. 오, 그렇죠, 오, 그렇죠, 그렇죠. 가야죠. 난 해외여행 갈 때 공항은 꼭 가야지 생각했는데. 공항으로 보통 공항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일본 가면은 그 땡키호텔. 땡큐호텔. 무조건 가야죠. 모든 게 다 있는. 예.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이 네. 한국에 오면 꼭 들르는 필수 코스가 있대요. 근데 이게 되게 의외더라고요. 의외라고요? 어딜까요? 잠깐만요. 예전에 명동이었는데. 그렇죠. 뻔한 거 생각해보면 명동, 경복궁, 경복궁이죠. 인사동. 그리고 또 뭐 드라마 촬영지. 그렇죠. 예전에 요은사마 뭐 이거 이렇게 남이섬이요, 유행했을 때, 남이섬. 예, 그런데 뭐 가고 그랬죠. 네. 장사 잘 됐죠, 그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확실한 건 제가 이 중에 제일 MZ 세대인 것 같아요. MZ는 또 뭐예요? 제가 이 중에 제일 젊습니다. 네. 자, 좋겠네요. 정답은 올다무인데요. 올다무요? 네, 올다무 뭘까요? 올다무. 올다무요? 올다무. 알아요? 여기에 앞글자를 딴 겁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자주 찾는 곳일 텐데 네. 자, 국내를 넘어 심지어 외국인들에게까지 입소문이 난 이 올다무의 정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돈선체크의 공자승 기자입니다. 요즘 불경기 정말 심상치 않잖아요. 유명했던 상권들도 다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 모두가 모셔가려는 브랜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앞글자를 따서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올다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네. 이곳에 왜 사람들과 돈이 몰리는지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올다무 많이 가보세요? 그럼요. 특히 올리브영 다이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가요? 일단 거길 가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뭐 화장품은 여기서, 생필품은 저기서, 식품은 여기서 이게 아니라 들어가면 뭐 어쨌든 이것저것 다 골라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친구들 만날 때도 약속 장소를 그 앞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맞아요. 보통 뭐 신촌 올리브영 앞에서 보자라고 하면 친구 좀 늦어도 올리브영 들어가가지고 구경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되게 편하죠. 아, 친구가 좀 늦으면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네, 구경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한 3만 원 깨지는 거예요. 특히 다이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그 저렴함이 약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가는 것 같아요. 화장품 같은 거나 뭐 생필품 사러 주로 어디 가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이 다양히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가격이 보다 싸기도 하고 여러 개의 매장들이 입점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고르기 쉬운 것 같아요. 버스 시간이나 다 빌 때마다 거의 웬만하면 역 주변에 있으니까 방문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와요, 하루에 사람들이? 거의 한 3,500에서 4,000명 정도. 3,500에서 4,000명이요? 네. 계산하는 사람. 혹시 어떤 거 사러 오셨어요? 언니는 이제 틴트? 네. 얼마나 와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와요? 방학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왔고 계약하니까 이제 조금 네, 한 번 다이소 오면 얼마나 있다 와요? 저는 한 20분, 30분 있는데 이 친구는 1시간? 1시간? 접근성이 좋고 뭐 진짜 웬만하게 다 있고 그냥 저렴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역시나 생각이 다들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소 매장,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찾기로 유명한 곳에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하철 명동역 출구로 나와봤는데 출구에서 한 50m도 걸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12층짜리 다이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평일 낮 12시라 많은 사람들이 다이소에서 쇼핑을 할까 좀 궁금했는데 정문만 봐도 오가는 사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층짜리예요? 지금 이게 층별 가이드 맵이거든요. 여러분 12층짜리 다이소 와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보면 문구부터 뭐 식품, 심지어 도자기도 팔아요. 없는 게 없는 다이소 같아서. 와, 사람 진짜 많아.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 정말 다 외국인 관광객 분들만 있으신 것 같거든요. 한국인은 사실 지금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매장인지 외국 매장인지 모를 정도로. 올리브영과 무신사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지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역시나 외국인 관광객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에 한 12,000명에서 14,000명 정도의 고객님들이 찾아주시는 매장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9개국 정도 나라에서 찾아주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국적에서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올다무의 외국인 매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왜 올다무를 좋아하고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有名ですか？ジャパンに、ジャパン。イエスイエス、オリーブヤングは有名。オリーブヤングと、あとダイソーの12階建て。日本にはない。12階建てのダイソーはないから。知ってる。で、TikTok。TikTok でここがよく見せてあげて。TikTok でここ。 Instagram. Instagram is just showing a lot of these things and a lot of like people recommend it and 去親 Olive 都會入咩貨咧？第一個就係呢個 Skin Food 嘅蘿蔔爽膚棉啦，我認真應該都有用咗10盎以上咯。每一次洗面後上妝前，我都會拎一塊撕開一半喺面頰度。you come to South Korea, one of the things that you must do is coming here. Is like in your checklist, you know? Yeah, and I believe like instead of going to a store like a big department, it's just specialized in skincare and other stuff, right? And actually, they are quite famous around the world. So I will just choose to come because it's super Korean, it's super famous, and yeah. And also, there are some people that give you some support, so it's easy to decide what you want at the end. Yeah. 실제로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에 둘러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 외국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고객님들을 위한 외국어 표기로 되어 있고 라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같이 표기가 되면서 좀 쇼핑하시는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발빠른 대응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같아요. K 서비스죠. Or the crease in here, then use the primer for that. Es labial permanente, que no se corre. A ver si tiene. 아, 펜슬. 다양한 국가의 언어가 번역이 되는 번역기를 다 개개인별로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어서 번역기는 AI 번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총 16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음성 인식을 하고 밑에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고요. 네덜란드어, 포르투갈, 뭐 러시아, 태국 엄청 많아요, 진짜. 와, 제가 외국 나가서 저런 서비스 받으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올다무. 주변 상권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제 마트도 잘 되고 요 근방은 올리브영에 우리 그 시너지를 많이 보고 있죠 이쪽에서. 계산 카운터가 줄이 굉장히 길어요 저희가. 그래서 일행들이 밖에 나와서 기다리면서 옆에서 CD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게임 어느 정도냐면은 약간 인증샷을 많이 찍어요 앞에서. 다이소 쇼핑 인증샷 약간 이런 건가요? 맞아요. 이게 좀 높잖아요. 그래서 한국 놀러 오는 김에 외국인들한테 이제 다이소가
일본으로 치면 약간 돈키호테 같은 느낌. 유통업계에선 이렇게 고객을 끌어당기는 매장을 앵커 테넌트라고 하는데요. 앵커 테넌트? 실제로 앵커 테넌트라 불리는 올다무 매장 수가 많은 상권과 그렇지 않은 상권을 비교해봤을 때 유동인구 수와 전체 상권 매출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유명 별다방 이런 데 근처가 상권이 형성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올다무 근처면 장사 잘 된다. 그렇다 보니 대형몰과 마트들이 고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올다무에게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셨듯이 올다무 유통시장을 넘어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KBT와 같은 K컬처를 타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그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돈선체크의 공다솜이었습니다. 와, 저는 알고도 놀라웠던 게 네. 자주 이용하는 곳이긴 한데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입술색이 너무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급하게 올 갔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빨간 입술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좀 이용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지금 1,400개, 뭐 다이소는 1,500개 정도? 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어느 지역에 이거 없어? 야, 여기는 이것도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이 가게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특히 이제 올다무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받아야 정상인데 우리가 임대료를 깎아서라도 유치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앵커 역할을 하는 그런 매장으로 올다무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게 부동산 임대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지금 현재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신세계가 야심차게 내놓은 굉장히 큰 규모의 필드 수원점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지하의 가장 핫한 지역에 제일 좋은 자리를 다이소에게 내줬어요. 센터 자리를. 그렇습니다. 이른바 매력, 어트랙션 효과로도 최고입니다. 저도 이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조금 돌아가더라도 올리브영이 있고 다이소가 있는 쪽으로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 맞아요. 괜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변기 세정제라도 하나 사서 들어가고 진짜 화장솜이라도 하나 예. 사서 들어가고. 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경영 성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요 4조 8천억이 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간 지금 현재 20% 이상의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성장세가 20%. 다이소도요 매출이 4조대를 이미 넘어섰고요. 네. 보신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올다무 같은 유통 쪽을 좀 이렇게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쉽게도 얘네들은 이제 상장 기업들이 아닙니다. 올리브영은 곧 이제 기업 공개, 그러니까 상장을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올리브영은 CJ 그룹의 사실은 이제 핵심 계열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제 승계 작업의 키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요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다무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봤고요. 네. 자, 다음 영상은 또 혁수님이 준비를 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달라 코너인데요. 노후 준비에는 연금이 좋을지 주식이 좋을지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피부의 모든 것은 리쥬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리쥬란으로 새로운 나로. Rewrite your story. 리쥬란. 어른들이 벤포벨 S를 찾는 이유? 체력 저하, 육체 피로, 신경통. 한 번에 패스! 빠르게 회복하고 오래 지속되는 어른들의 피로회복제 벤포벨 S. 잠깐!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파로돈탁스 허브 프레쉬로 잇몸 질환 예방 효과를 경험해봐. 잇몸 케어는 상쾌한 허브 프레쉬로.
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여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 말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걱정이 앞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권할 수 있는 은퇴 이후를 위한 최고의 자산관리 방법은 무엇일까?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경제 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행 증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 혹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네.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연금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퇴직연금의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상품 마케팅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미국 주식 애널리스트로도 몇 번 여러 번 얼굴을 뵀던 정나영이라고 합니다. 투자 컨설팅부에서 재직 중이고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제가 항상 연구하면서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왜 이제 오셨는지 저한테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에게 권할 수 있는 은퇴 이후를 위한 자산관리 방법. 자, 김밀령 과장님, 어떤 해법을 권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MZ 직장인 여러분들께 퇴직연금이라는 위스키를 한 병 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벌써 취하네요. 네. 이게 네. 좀 꾸준하게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숙성시켜서 이렇게 두다 보면은 나중에 그 가치가 진한 맛과 품격으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따서 마셔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따서 마시시면 안 돼요. 숙성시켜야 돼요. 네. 예. 자, 정나영 연구원님은 아마도 생각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추천을 합니다. 제가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명언을 하나 좀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의 주식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뜨끔합니다, 뭔가. 예, 뜨끔합니다. 흔히들 이제 주식은 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잃을 확률을 0%로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건 가능합니다. 저한테만 따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김밀령 과장님, 연금을 권하셨는데 네. 그래도 젊은 나이에는 화끈하게 주식, 코인, 이렇게 화끈하게 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요즘 좀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네네. 근데 그렇게 한 방만 좋아하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두 거는 방 훅 가죠, 두 방. 네. 한 방을 노렸는데 두 방 맞는 수가 있어서 네.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퇴직연금을 추천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세 이연을 통한 복리 효과 이걸 누리시라는 건데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과세 이연을 통한 복리 효과. 보통 우리가 뭔가 정기예금을 가입하든 펀드를 가입하든 그게 만기가 되고 수익이 나서 해지를 하면은 그 계좌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네. 근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이라는 연금 계좌 바구니가 있고 그 안에서 정기예금도 가입하고 펀드도 가입하고 ETF도 가입을 해서 만기가 되고 수익이 나서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그 바구니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바구니를 깰 때 이제 여기를 해지를 하거나 연금 수령으로 돈을 꺼내게 되면은 그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거를 과세 이연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요? 예. 그 바구니에서 근데 이자가 자꾸 나오잖아요, 수익금이. 네. 그거를 그럼 원금에 더해서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데 이게 과세 이연을 통한 복리 효과를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또 효과가 있는 거군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세액공제인데요. 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다. 그런 경우에는 16.5%를 돌려줘요. 사실 그 16.5% 수익 올리긴 되게 어렵잖아요. 네. 16.5% 수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커 보이네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사회초년생이 매달 50만 원씩 납입을 하면 퇴직할 때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30년 동안 만약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네. 50만 원씩 납입을 하면은 1억 8천 정도 원금이 들어가고요. 네. 근데 아까 과세 이연을 통해서 복리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자가 한 3억 2천 정도, 한 6% 정도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 때 네. 총 30년 후에는 5억이 모이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되나요? 네. 너무 많이 불어났는데요? 그렇죠. 이 6%로 가정해서 그렇지 이 6%는 그냥 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미국 S&P 500에도 투자하고 정기예금에도 투자하고 해서 한 수익률이 6% 정도 났다고 가정했을 때를 네, 가정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5억 정도 된다. 그거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맞아요. 10% 아니고 6%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0%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그럼 돈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좀 긴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나영 연구원님, 한 방 노리다가 두 방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연구원님 생각이 다르십니까? S&P 500 지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편하게 주식 중에서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온전히 100% 투자를 다 했다. 네. 30년 동안 했다라고 가정하면 30년 후에 55세가 되었을 때 무려 9억에서 17억 수준까지로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아, 기대하는 결과물이 좀 다르네요. 달라지네. 거의 2배 가까이 네. 육박되는데요. 과세 이연으로부터 복리, 세액공제 솔직히 어려우셨죠. 잠깐 졸았어요. 네, 저도 잠깐 졸았는데 이해는 결국 되긴 됐습니다. 그래도. 예. 은퇴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꾸준히 하려고 하면 일단 편하고 쉬워야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의 주제가 뭐죠? MZ를 위한 은퇴잖아요. 네. 은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이제 주식 투자 방법이 분할 투자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적금을 붓듯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 1년일 때 손해가 날 확률이 3분의 1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퇴를 위해서 꾸준히 할 거죠. 그렇죠. 이 기간을 10년으로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10년 동안 꾸준히 매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손실이 날 확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네, 이게 물론 이제 과거를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네. 미래에는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이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네. 역사상 S&P 500 지수에서는 손실을 볼 가능성은 정말 딱 제로였습니다. 아, 30년을 하면은 손실이 날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거군요. 심지어 S&P 500 지수의 최근 10년, 30년, 50년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적게 봤을 때는 7.5%에서 높게는 10.5%라는 높은 연평균 수익률이 나고요. 확률 통계를 이제 저희가 좀 더 돌려보면 네. 9억에서 17억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 금액이 다릅니다. 아까 5억 5천 나왔거든요. 6%로 잡았을 때 네. 9억 나왔습니다. 제 네. 5억에는 배당 수익률이 좀 빠져 있고요. 네네네. 세액공제도 이왕이면 이제 받으면서 하면 좋으니까. 세액공제를 되게 장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양날의 검이 됩니까? 자, 이 세액공제를 주는 조건이 있어요. 만 55세까지 해지를 못한다. 급할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군요. 네, 급할 때 해지를 하고 빼면 되는데 세액이 그 경우에는 다시 다 토해내고요. 그뿐만 아니라 수익금에 대해서도 갑자기 세금을 또 16.5%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아, 세금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아무래도 기타 소득세가 16.5%가 나오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사회초년생이 은퇴 이후에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해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사실 작고 소중한 이 월급을 열심히 부었는데 이거를 굳이 해지해 가면서 은퇴 자산을 이제 주식으로만 다 넣기는 사실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연금을 활용한 투자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연금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게 종류도 많고 맞아요. 용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연금을 3단 구조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3단 피라미드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맨 1층이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이고 2층이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3층이 이제 우리가 우리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이 3층에 있는 개인연금,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세요. 종합소득세 내시잖아요. 네네. 네, 종합소득세 내시면은 가입 가능하시니까 네, 은행 오시면은 가입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지금 연금에 막 돈 넣습니다, 지금. 입금 막 들어갑니다. 아직 계좌 없으시잖아요. 계좌는 아직 없는데 이제 계좌는 금방 만들죠? 금방 만듭니다. 예, 금방 네. 만든다고 합니다. 이미 증권사 일반 계좌 있으시잖아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고요. 또 우리 MZ세대들이 또 되게 불안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국민연금 사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IRP 55세 이후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은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55세에 꼭 묶이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IRP 정말 좋아요. 좋은데 네.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IRP다라고 생각하고 증권사 일반 계좌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16.5% 다시 토해내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더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좌가 바로 증권사 일반 계좌예요.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려면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IRP 계좌에서는 투자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별 주식이라던가 또 해외 투자가 불가능한데요. 우리가 딱 미국으로만 눈을 돌려보더라도 미국에 상장된 ETF 수는 3,500개가 넘어요. 그만큼 나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라는 얘기고요. IRP 계좌에서 투자를 못하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한 이제 ETF 투자를 못하는데요. 네. 레버리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올해 무조건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러면 IRP 계좌에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지나가라. 그냥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ETF나 펀드 다 해지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요 고비만 넘기자. 지나가라. 네. 그런데 우리가 인버스 ETF를 활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것마저 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연금 계좌 안에서도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연금 계좌 안에서도 다양한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기예금도 있고 저축은행 정기예금도 있고 네. 이율 보증형 보험도 있고 파생결합 사채도 있고 원금이 보존이 되면서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상품들도 있습니다. 금리를 따박따박 주는 상품을 통해서 그냥 세액공제 혜택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 복리를 한 걸로 나중에 장이 좋아졌을 때 똑같이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나 펀드를 활용하시면은 이제 복합적으로 좀 더 고객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더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연금은 뭐 고수익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이거를 내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서 얻는 열매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은퇴 이후를 위한 최고의 자산관리 방법으로 연금 투자, 주식 투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오늘 많이 달랐다 그럼 100달러입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이 많이 안 달랐다 그럼 1달러입니다. 1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10달러 생각보다 생각이 많이 같으셨고 71달러. 71달러. 두 분의 생각은 40.5달러. 자, 생각보다는 초반에 많이 달랐던 것 같으나 오래 가져가야 되고 둘 다 안정적이고 빛나는 은퇴를 응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형수님은 생각이 달라 할 때 유독 귀가 팔랑팔랑해요. 원래 저희 가문이 다 팔랑귀입니다. 아니,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 연금이에요 주식이에요. 벌써 선택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의 노후 준비는 연금 대 주식, 주식 대 연금.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식! 연금. 평론가님 주식 나왔고요. 네. 하나 나서면 저는 연금.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네.
주식이 저한테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어려워서. 제가 주식 네. 손실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연금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곡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자, 소리 나오죠. 아이고. 예. 아, 그럼 한 아나운서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두 분의 의견을 좀 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사회초년생의 노후 준비거든요. 노후 준비가 60세 이후에 70세 이후에 이때를 대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내년, 내후년, 5년 후를 대비하는 게 다 노후 준비입니다. 연금, IRP, 연금저축 좋은 상품입니다만 돈이 묶여버립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할 일이 많아요. 돈 쓸 일도 많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도 해야 되지, 결혼도 해야 되지, 차도 사야 되지, 뭐 데이트도 해야 되지, 돈 쓸 게 많은데 돈이 이렇게 묶여버리게 되면 사회초년생한테는 저는 이건 안 좋은 선택이다. 물론 중간중간 쉽게 돈을 빼서 쓰면 그만큼 노후 자금이 줄어들긴 하겠으나 예. 굳이 이렇게 강제로 묶어둘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이제 재테크에서 중요한 개념이 생애 주기별 포트폴리오 설계라는 개념입니다. 예. 네. 내 생애 주기를 놓고 그 나이대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네.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수익을 폭발시킬 수 있고 자산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에 맞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네. 아니 그러면 고수익 투자는 결국에는 고위험을 동반하지 않아요? 네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요. 고수익에 따른 고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이 리스크를 만회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인생 살아갈 일이 많은 젊은이들의 특권이에요. 예,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손실이 나면 커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어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월급이나 연봉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해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종목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자꾸 이렇게 저는 너무 낙담하지 말아야겠네요. 낙담하지 말고 전 젊으니까 이 중에 제일 젊잖아요.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기쁘네요. 그럼 결정했습니다.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많이. 오늘도 왠지 부자가 될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드셨는지요? 네, 장르가 뭐니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매주 이 시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장르가 뭐니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부자 되세요. 주식. 우리의 특권이었어요, 하은 아나운서. 젊다, 젊어.